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나이 차이가 무려 40살이라면요? 그것도 순수한 사랑일까요?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한 러브스토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사진 속 이 여성은 1996년 대만에서 태어난 임정은. 위로는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막내죠. 임정은이 태어날 무렵부터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시작해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혼이 결정되면서 언니는 아버지가 돌봤고 임 씨는 엄마와 살게 되죠. 또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8살이 되던 해인데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정은 양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졌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소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더 암울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겨우 다시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기대했어요. 근데 정작 현실은 냉혹했죠. 아버지는 졸지에 2딸을 맡게 된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 바빠서 밤낮으로 일했고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까진 이해해. 근데 설상가상 애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은 양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때에 이 폭력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겠다, 뭐 하겠다. 결국 정은 양은 외할머니 집으로 옮겨졌죠. 그러다가 또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더 이상 돌보기 힘든 거죠. 부녀 관계는 여전히 최악. 아버지는 폭력성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정은 양을 벨트로 때리면서 너무도 포악하게 대했고 그녀는 날이 갈수록 우울증을 겪으면서 또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은 양은 점점 엇나갔어요. 중학생 때부터 술과 담배 즐기면서 가출 밥 먹듯이 했던 겁니다. 아이를 좀 바로잡아줄 어른이 너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딸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의 친구인 리쿤청에게 과외를 부탁하게 됩니다. 리쿤청, 그는 대만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1956년생 작곡가인데 대만에서 국민가요라고 불릴 만한 여러 노래들을 탄생시켰어요. 대만 연예계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오랜 기간 이런 아티스트, 예술가로 살아서인지 50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좀 천진난만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 양의 아버지 또한 그런 리 씨의 태도가 딸이 지금 굉장히 반항기가 심하잖아요. 그걸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의 음악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도움을 청한 거죠. 그렇게 정은 양이 17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리쿤청을 만난 후에 정은 양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거예요. 밖으로 떠도는 횟수도 줄었고 또 표정 속의 암울함도 사라졌고요. 아버지는 이런 딸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히 음악 선생과 제자라기에 이 딸 정은 양과 자기 친구 리쿤청이 너무 친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둘이서 수십 번씩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아요. 이때 딸이 막 문자 기다리고 받으면 좋아합니다. 이게 맞아? 어딘가 좀 낯설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닐 거야 하면서 애써 불안을 억눌렀는데요. 자, 당시 리쿤청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20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 양반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 딸에게 흑심을 품는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둘의 나이 차이는 40살이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이 벌어지죠. 2012년 당시 리쿤청은 중국 여행을 떠났는데 그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때문에 며칠간 정은양과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그 전에는 맨날 문자하고 통화하다가요. 우여곡절 끝에 리쿤청이 무사히 대만으로 돌아왔고 정은양을 만나는데 이때 그녀는 리쿤청한테 달려가서 그를 와락 붙잡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는 말이 2번 다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리쿤청 또한 그래 나는 너를 평생 떠나지 않아 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선을 넘었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목격합니다. 그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내 불안이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소식은 연예계를 관통합니다. 워낙 리쿤청이 유명인인 데다가 40살 차이 나는 친구 딸과 특별한 관계라더라. 이건 대중의 눈과 귀를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즉각 비난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리쿤청의 이혼 경력이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술가로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23살이 되던 해에 리쿤청이 첫 결혼을 하는데요. 이때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가 여고생과 바람을 피우는 게 발각되면서 이혼을 당하게 돼요. 이때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후로 그는 정말 많은 여성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온 게 밝혀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50대가 됐죠. 근데 상대가 친구의 딸 정은양. 나이 차이도 문제인데요. 정은양이 미성년자였어요. 경악스럽죠. 모든 걸 알게 된 정은양의 아버지는 펄쩍 뛰면서 이 관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곤 가정파탄 유괴죄로 리쿤청을 고소해요. 자, 이거 법적인 싸움이 될 뻔했는데 정작 이때 정은양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남자 리쿤청을 변호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유괴 아니라고, 이건 사랑이었다고요. 리쿤청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일로 정은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리쿤청의 변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는 정은양의 불우한 어린 시절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랑을 못 받고 자랐지 않냐. 게다가 예전부터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쁜 길로 빠졌다고요. 근데 자신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간을 가져보니 애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고 단지 성격이 좀 자유분방할 뿐이다. 근데 그게 또 마침 나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여성으로서 호감을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둘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마침내 그녀의 마음까지 확인했다는데요. 이 이야기 끝에 리쿤청이 또 당당하게 말해요. 맞아요. 나는 어린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요. 어린 여자는 단순하고 좀 순수해서 저랑 친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아니, 남자로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어린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근데 리쿤청이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다가 정은양과 함께 보내는 데이트 사진을 공개합니다. 와, 진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물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비난하는 악플이 마구마구 쏟아졌죠. 애 데리고 뭐하냐고요. 정은양의 아버지 역시 이 만남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어쩔 때는 딸을 그냥 방에 가둬두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정은양은 크게 반발하면서 나는 리쿤청과 결혼할 거다 라고 공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2013년 모두의 반대 속에서 세기의 공개 연애가 시작됩니다. 둘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세간에는 루머가 증폭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정은양이 임신을 했다더라. 혹은 그 리쿤청이가 처음에는 그 정은양의 언니를 노리고 접근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걔랑 사귄 거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등등이요. 온갖 비난과 음모 속에 리쿤청 이미지 곤두박질 쳤죠.
지인들은 모두 그를 손절했고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커리어, 곡 작업 의뢰도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돈 많이 벌어놔서 괜찮은 걸까요? 몇 년이 흘렀고 점차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갑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감내하겠다던 리쿤청에게 남은 건 예상대로 생활고였죠. 그렇게 한때 대만을 발칵 뒤집었지만 이제는 기억에서 잊혀진 리쿤청 임정은 커플. 그러다가 이들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게 된 거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4월입니다. 바로 이때 리쿤청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작년 4월 6일 그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쿤청의 아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임정은이, 아버지 애인 임정은이 죽음에 깊게 연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좀 들어보면 평소 그 아버지 리쿤청은 꾸준한 운동과 소식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언젠가부터 폭음을 하더니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렇게 된 이유가 모두 임정은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정은이 사실 당시에도 술과 담배를 즐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리쿤청에게 고의적으로 술을 계속 권하고 마시게 했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또한 과거 리쿤청이 한 차례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임정은이 당신 꾀병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렸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입장에선 이런 행동이 모두 리쿤청의 재산을 노린, 그러니까 리쿤청이 죽기를 바라는 어떤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요, 둘은 이 공개 연애를 하면서도 서류상 결혼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리쿤청이 건강했을 때, 정정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좀 정신이 혼미해지자 임정은이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작 리쿤청이 사망하고 나서 임정은은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그녀의 저희가 너무 수상했던 거예요. 이렇듯 이 문제의 커플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게 되자 이번엔 임정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리쿤청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리쿤청이 돈이 많은 줄 알지만 실제로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전에 대출받은 게 너무 많고 무엇보다 죽기 직전까지 일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걸 아주 크게 강조했죠. 더구나 최근에는 음악이 거의 팔리지 않아서 저작권료 같은 걸 다 합쳐도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 그거 역시 사실 장례식에는 리쿤청의 다른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들 모두 자신을 불편하게 여길 거가 뻔하기 때문에 안 갔다. 대신에 나는 홀로 리쿤청의 유골이 뿌려진 곳을 찾아 그를 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인증사진도 공개했고요. 이후 임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임정은은 리쿤청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으로 살던 집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레코드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주택은 담보대출이 크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긴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얻은 이득이 하나로 한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판 이득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죠. 여기에 그 리쿤청이 남겨준 레코드판, 이거는 사실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야말로 애물단지였어요. 참고로 임정은은요, 그나마 생긴 그 1,500만 원마저 유흥비로 써버린 모양입니다. 한 주점에서 그녀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다는 뉴스가 보도됐으니까요. 그러던 2024년 1월 2일, 임정은이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방 안에 있는 TV와 커피포트를 던지면서 기물 파손한 혐의로 쫓겨납니다. 이후에 그녀는 빈털터리가 된 채 은행 ATM 박스 안에 쪼그려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게 어딘가 너무 좀 애처로운데요.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생기발랄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사람들에게 좀 돈을 구걸하는 모습이었죠. 이걸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정신 상태가 좀 염려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정신 관련 문제요.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임정은의 SNS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만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머릿속 어딘가에 목소리가 나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묻고 있어. 응? 너를 쫓는 게 너무 창피해. 친구들이 알까 무서워. 에? 집에 가서 내가 구운 누룽지를 먹고 싶어. 내가 구운 프라이. 사실 그건 찜인데 나는 맛있었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몇 년의 즐거움. 커피, 술, 라면, 결혼. 우리는 너로부터 잊혀져. 최상급. 와,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물론 단순한 문장입니다. 근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쩌다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는지 제3자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4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그 러브 스토리가 결코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녀에겐, 아니 둘 다에겐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리쿤청이야 어린 여성을 탐한 변태라고 칠게요. 하지만 임정은은 어쩌다 그에게 빠져든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녀가 유년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애정결핍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방황을 하던 시기, 뭔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났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믿게 된 거죠. 임정은은 실제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서툴렀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나 학급 동료들을 잘 사귀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나를 이해해줄 리쿤청이 나타나면서 정말 소용돌이처럼 빠져든 거죠. 그런 그녀에게 가족이나 친구들, 대중의 비난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미성숙한 사춘기 소녀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40살이나 많은 리쿤천 당신은 그러면 안 되죠. 대만에선 이들의 관계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세기의 사랑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추악한 욕망과 가스라이팅의 결말이다 라는 의견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살던 콕스 씨 부부에겐 수잔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4자매 중 막내딸인데 어려서부터 활발한 성격에 친구도 많았고 또 부모님의 생일 때마다 항상 꽃을 챙겨주던 참 착한 딸이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수잔이 성인이 되고 2000년 인생의 파트너 조시 화해를 만나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오랫동안 인정해온 커플이었죠. 수잔과 조시는 결혼 후 유타주 웨스트발리에 둘만의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또 몇 년 후에 예쁜 아들 둘, 찰리와 브레이든을 얻고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던 2009년 12월 7일 오전 9시입니다. 그날 가장 먼저 뭔가가 평소답지 않다는 걸 느낀 건 수잔의 자식들을 담당하고 있던 유치원 교사였어요. 평소라면 수잔 부부가 매일 아침 7시쯤 아이들을 맡기러 오곤 했는데 그날만큼은 9시가 넘도록 부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던 교사는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근처에 살던 조시, 남편 조시의 누나 제니퍼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잠시 후 제니퍼가 부부의 집을 찾았어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질 않고 결국 불길함을 느낀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곧이어 경찰이 왔고 드디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집 거실에선 아주 특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이 거실에 선풍기 2대가 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선풍기는 젖어있는 바닥 카페트를 향하고 있었죠. 부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몇 시간 뒤인 오후 5시입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부부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남편 조 씨와 아이들이에요. 수잔은 보이지 않고요. 누나가 안도하면서 아니 도대체 너 어디 있었냐, 나 신고하고 난리 났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조 씨가 말하길 나 아이들하고 캠핑 다녀왔지. 수잔한테 못 들었어? 누나는 아내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조 씨가 되려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이들은 전날 저녁에 캠핑을 떠났고 수잔은 아침 홀로 남아있지만 아침에 출근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지만 수잔은 집과 직장 그 어디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었죠. 직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녀는 그날 무단결근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도 전화했죠. 근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우선 경찰이 부부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방을 보다 보니까 침대 옆 협탁 안에 수잔이 쓰던 핸드폰과 지갑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어요. 자발적인 가출이라면 이걸 두고 갔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남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실종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남편 조 씨도 주목받았고요. 그러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자가 물었죠. 지난밤 몇 시 정도에 캠핑을 간 거예요? 여기서 조 씨는 저녁 12시 반쯤인 것 같아요. 즉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좀 의외였죠. 그래서 경찰이 이들이 어딜 갔는지 행적을 조사했는데, 아니 마침 그날 밤은요 굉장히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치던 날씨였습니다. 캠핑을 하기 적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조 씨가 갔다고 알려준 그 캠핑장을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냥 노지였던 거예요. 경찰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이런 위험한 곳에서 그 늦은 밤에 애들을 데리고 눈보라 제치고 캠핑했다? 도저히 쉽게 납득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조 씨가 캠핑 때 몰고 간 그 미니밴 차량 안에서 굳이 캠핑 때 이게 필요한가 하는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방수 천막, 그리고 기름통, 삽까지 있었어요. 물론 조 씨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다 챙겨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편 이번에 경찰은 그 집 안에서 선풍기 2대가 막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젖은 카페트를 말리고 있었는데 의심스럽죠? 그래서 루미놀 검사를 감행했더니 집안 바닥에서 미처 지워지지 않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감식 결과 수잔의 것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경찰이 발견한 이 정황 증거들, 남편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조 씨가 설명을 하길 아니 차 안의 물품은 캠핑할 때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고, 카펫 너무 더러워서 빨아서 말리던 중이었고, 또 혈흔은 아니 이 집이 수잔이 맨날 생활하던 곳인데 작은 상처가 나서 흘린 피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로서도 수잔의 실종 혹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는 듯한데, 수잔이 실종된 지 1개월이 흘렀을 무렵 조 씨가 돌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워싱턴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왜 이사했냐 했더니 기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사생활을 침범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내가 실종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혹여 그녀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경찰의 의심의 화살은 더욱 그를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잔과 조 씨, 이 부부의 양측 지인들에게서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와요. 사실 결혼 10년 차가 되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점입니다. 조 씨는 집에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거의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내 수잔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자연스럽게 조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데요. 이게 뭔가 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 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모두 수잔에게 풉니다. 매사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심지어 수잔 쪽 지인에 따르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조 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잔이 남겨둔 비디오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나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 난 지금까지 3, 4년 동안 극심한 결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조 씨가 나를 위협한다.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대동할 거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굉장한 불안감이 느껴지고 또 이 초조해하는 글과 영상까지. 수잔은 분명 조 씨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수잔이 결국 조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조 씨는 매우 초조해졌겠죠? 생각해보면 현재 자기보다 경제력이 좋은 수잔과 이혼을 당장 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잔과 이혼 얘기가 오가던 중 수잔이 지금 돌연 실종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지인의 제보를 듣게 된 경찰은 혹시나 하고 수잔의 사망보험 내역을 조사했는데 와, 역시나 수잔이 실종되기 몇 달 전, 10개월 전에 남편이 그녀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 했죠. 양육권도 빼앗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아내를 실종으로 둔갑해서 살해한 걸까요? 이런 강한 의심 속에서 경찰은 조 씨가 이사간 그 워싱턴주 부모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조 씨의 어머니와 이혼 상태였던 조 씨 아빠 스티븐, 이 사람이 문제인데 우연히 경찰이 집안 수색을 하다가 스티븐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돼요. 안을 보니까 대량의 포르노 사진들과 함께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몰카 사진들을 다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던 경찰은 경악하고 말았죠. 몰카의 주인공이 바로 아들의 아내, 며느리 수잔이었던 겁니다. 너무도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이걸 파헤치게 되는데 시아버지 스티븐이 블로그를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안에는 수잔에 대한 자신의 연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녀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가 하면 더럽죠, 더러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혼자 생활하던 방 깊숙한 곳에 정말 역겹게도 수잔이 세탁하려고 내놨던 속옷,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위생용품까지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톰이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시아버지 스티븐이 뻔뻔하게도 며느리를 향해 더러운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게 드러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결국 2011년 9월 스티븐은 도찰 외에 14가지의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수잔의 실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확실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스티븐이 체포된 후에 이번엔 아내 수잔의 부모님 측에서 두 손자의 친권을 두고 고소를 진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조 씨하고 저런 시아버지가 사는 집에 두 손자를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예상대로 법원은 아버지 조 씨가 수입도 변변치 않고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찰리와 브레이든, 이 두 아들의 친권이 외조부모인 콕스 부부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 법원은요, 참관인이 함께하는 조건으로 아버지 조 씨가 딱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아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줍니다. 이게 콕스 부부로서는 이미 이 사위가 내 딸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판결 자체에 불만을 품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일요일이었는데 마침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찰리와 브레이든 이 두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브레이든 아이가 그린 그림은 아빠 조씨가 미니밴을 운전해요. 그리고 자신과 형 찰리가 함께 뒤에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었죠. 근데 브레이든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만 여기요.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바로 미니밴의 트렁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트렁크 쪽에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뭔가 길다란 것을 칠해놨고요. 이건 선생님 눈에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즉각 그 외조부모에게, 콕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걸 들은 부부는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감지했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브레이든의 그림대로라면 이 밴 안에 딸 수잔의 시체가 트렁크에 실려서 조씨가 그걸 어딘가 싣고 은닉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수집된 그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그날의 상황을 한번 추리해 볼까요? 조씨는 그날 미리 거실에 방수천을 깔아뒀고 일을 끝내고 온 수잔을 급습했거나 혹은 잠든 사이에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 건 일단 그 핸드폰과 지갑 때문인데요. 안방 탁자 위에 있었죠. 이건 퇴근 후에 수잔이 방까지 와서 자기가 직접 옷을 갈아입으면서 꺼내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조씨가 거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에 일부러 다시 방에 갖다 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살해한 후 그는 갑자기 밤에 아이들을 깨워서 캠핑을 가자며 차에 태웠죠. 그리고 시신은 뒤에 태웠던 겁니다. 트렁크예요. 최대한 멀리 갔을 거예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죠. 하지만 거기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차에 있던 가솔린 혹은 이걸 캠핑용 난로로 쓰려고 했다는데 그 등유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분명 이때 삽을 이용했는데 시신이 타는 동안 삽으로 땅을 팠고 이후 범행 도구와 또 불에 탄 시신 잔해를 묻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을 태우는 게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시신의 부피만 줄였던 거라면 추측대로 가솔린이나 등유로 훨씬 더 빠르게 태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시신을 완전히 증발시켰다고 생각한 조씨는 다음날 오후 5시가 돼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12시 반에 나갔잖아요. 시신을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충분했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침 브레이든이 그 그림을 그렸던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행사 후에 아버지 조씨를 만나겠죠? 콕스 부부가 신고를 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집에 갔을 시간이에요. 그렇다 해도 참관인이 동행인이 함께 있을 테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불안해하던 그 시각. 갑자기 그 조씨의 여동생 아리나에게 음성 메시지 한 통이 남겨집니다. 나 조씨야.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난 역시 내 아이들 없인 살 수 없어. 모두에게 미안해. 나도 그동안 괴로웠어. 모두 잘 있어. 이걸 들은 아리나는 오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조씨의 집 앞입니다. 띵동. 두 아이들을 데리고 참관인이 벨을 눌렀어요. 일주일 만에 아빠를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빠 품에 안겼죠. 참관인이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조씨가 아이들을 안고 재빨리 들어가더니 문을 쾅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달려가가지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조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인가 당황해하던 그때 잠시 후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괴로워하는 듯한 비명이요. 그래서 불안했던 이 사람이 곧장 911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후에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러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조씨의 집이 폭발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911이 도착해서 불길은 잡았지만 집 안에서 조씨 그리고 두 아이들의 사체가 모두 불에 탄 채 발견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부검 결과였죠.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찰스와 5살 브레이든의 머리와 목에는 도끼로 인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아버지가 도끼로 두 아들을 살해한 후에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방화, 폭발을 유발한 것으로 추측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폭발 이후 조슈의 집입니다. 시커멓고 앙상한 철근 뼈대만 남아있는데요. 너무 비극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콕스 부부가 망연자실했죠. 조씨의 이 자살 폭발로 손자들도 잃었고 자신의 딸 수잔의 행방까지도 이제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콕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허망함, 또 딸과 손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거기에 우울감까지 밀려오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합니다. 밧줄을 준비해서 부부가 함께 삶을 끝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려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부의 상황에 위기를 느낀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건데요. 이후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콕스 부부네로 찾아왔다고 해요. 음식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TV 보면서 잡담 나누고 어떨 때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갔다는데요. 그렇게 너무도 비극적인 상황에 그저 목숨도 다 필요 없다,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콕스 부부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수백 통의 위로 편지도 받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회복을 했고 시간이 좀 더 지나 현재 콕스 부부는 찰리 브레이든 파웰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끔찍한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자의 자식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저 사실 오늘 스토리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그나마 이 마지막 부분이 약간은 웃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수잔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어쩌면 부모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가장 유력한 범인 사위도 죽고 두 손자도 하늘에 있는 상황. 그 어떤 사건보다 유가족인 두 부부의 아픔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이겨내고 또 그걸 계기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데서 저는 큰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이렇게 단단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주변의 관심, 격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위로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